네. 말고 이 컴퓨터에 기록하면 네, 기록 중 표시는 저 화면에 뜨고 있습니다. 네. 예. 네, 2021년 봄철 방송학회 정기학술대회 방송과 수용자분과 세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발표와 토론에 참가해주신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직접 뵙지 못하지만 계신 곳에서 건강하게 접속해 주셔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면 저희 발표 먼저 시작을 할까요? 네, 저희 그러시죠. 예, 예. 발표는 제가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버림받은 좋은 아내의 원형적 의미, 드라마 부부의 세계, 아내 캐릭터를 중심으로 서문대 윤복실 선생님과 안동대 김공숙 선생님의 공동 발표를 듣고 나서요. 서울대 김수아 선생님과 그리고 제가 토론을 짧게 이어가겠습니다. 사회는 숙명여대 이민아 교수님 맡아주실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관 수용자 연구 세션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더구나 저희 김공수 윤복실 선생님께서 저희 분과로 또 발제를 해주셔서 저희가 세션을 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논문 다들 읽으셨겠지만 저희가 잠깐 그 선토크로 제페토이기도 하고 뭐 메타버스 얘기도 했지만 일종의 그런 그림자, 원형 뭐 이런 모의식에 관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제 그런 그림자나 원형의 저희 그 모의식이 실제로 드라마에서도 어떻게 공감되고 있는가 이런 점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발제를 한 20분 정도 해주시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또 드라마나 관련 내용의 연구가 깊으신 두 분 이어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해 주시면서 네. 발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같이 작업을 했어서 어떻게 발표를 해야 할까 하다가 일단 1장, 2장, 5장을 제가 발표하고요. 분석 내용은 윤복시 박사님이 3, 4장을 맡아주시기로 그렇게 일단 구분했습니다. 일단 제가 그러면 거기 방송학회 그때 완성본 올린 거에서 약간 뭐 제가 조금 더 수정한 게 있는데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제목이 버림받은 좋은 아내의 원형적 의미이고요. 네, 드라마 부부의 세계의 아내 캐릭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이쪽 커뮤니케이션 하시거나 이제 신문방송학 쪽 전공하신 선생님들께서 좀 생소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무맹랑해 보이는 무의식, 약간 그런 심층 심리학 이런 쪽의 이야기들이 실증적으로 뭐 증거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뭐 신화론이나 이제 원형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라서, 하지만 이것이 뭐 딱 100%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좀 동의가 되고 뭐 그렇다면은 성공인데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부부의 세계가 뭐 그때 엄청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리메이크 드라마이고 또 뭐 그런데 어쨌든 많은 대중들이 좋아하는 드라마에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쪽 콘텐츠 분야에서 원형 관점에서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진행이 된 거고요.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머리말, 그다음에 이론적인 배경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내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대표적인 그러니까 주인공을 포함해서 3명의 아내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 아내들이 이제 다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 버림받는 그런 형태인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독립을 하거나 의존에서부터 탈피하는 것의 의미가 원형적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마지막 매듭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불륜 소재 드라마 버림받은 좋은 아내 캐릭터가 어떻게 재현이 되고 그 원형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게 이 연구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연구 대상을 부부의 세계의 새 아내 캐릭터로 잡았습니다. 저희 원형 관점에서 캐릭터 분석을 할 때 이제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증적인 연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일단 어떤 현상을 파악하고 그런 게 굉장히 유용한데 사실은 심층적인 캐릭터를 인간의 모방이라고 봤을 때 미묘한 심리의 변화 양상, 대부분 성장을 하거나 뭐 실패하거나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이런 연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드라마나 콘텐츠가 성공을 했을 때 여러 다양한 이제 성공 요인에 대한 분석들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 막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분석하기는 참 어렵고, 이쪽 원영론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렇게 보는 거죠. 시청자가 드라마에 삶을 투사하고, 그리고 거기 열광하고 하는 이유가 사실 캐릭터가 전하는 어떤 그런 무의식적인 어떤 그런 의미,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분석 심리학, 인물 분석 심리학의 원형론 관점에서 연구를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불륜 드라마 연구 대상이 대부분 이제 그 당사자들, 불륜남 혹은 그 불륜 여성, 그런 주인공이 많았는데, 이 연구는 그 피해자 안에, 그러니까 남편의 불륜으로부터 버려지고, 그러니까 불륜 피해자 안의 캐릭터에 좀 주목을 하고자 했고요. 사실 이 부부의 세계가 그런 여성들이 그런 여성이 주인공이라서요. 그래서 좋은 아내라고 하는 한모양처. 죄송합니다. 네네. 네. 현모양처의 뿌리가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뭐 전통 유교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에 등장을 했던 그런 어떤 이념이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일종의 이데올로기로서 이제 작용을 해왔는데, 이게 현대에 오면은 이제 사랑하고 연결이 딱 되면서 여성이 이렇게 남성을 잘 내조하고 집에 고립돼 있지만 이렇게 가족들을 잘 돌보고 뭐 이런 이제 이데올로기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런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의 그 핵심이 뭐냐면요,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 드라마에서 재현된 그 불륜남들은 다 충실하지 못한 그런 남성들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좋은 아내들이 이제 버려지는 그런 측면이어서 이 연구 대상으로 이 드라마가 좀 적합하다 생각이 들었고요. 이 드라마는 그 닥터 포스터라고 하는 영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거고, 거기서도 굉장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우리나라에서도 JTBC 중에 방송한 것 중에서 1등입니다. 그 이전에 스카이캐슬이었는데 그걸 또 이겨먹고 1등을 했고요. 이 여자 주인공 그 지선우라는 김희애가 맡은 그 역할인데, 의사예요. 여자 의사고 아주 유능한 의사인데, 이제 말하자면 남편을 막 지지하고 또 아들도 잘 키우고, 그래서 완벽했다, 완벽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남편이 이제 자기를 속이고 배신하고 이제 그렇게 불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도 복수하는 이야기가 전반적인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원형적으로 볼 때 그 버림받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 그 좋은 아내였다 버림받는 게. 그게 버림받으면 보통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버려졌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그 어떤 인격 성장의 시작으로 그렇게 원형적인 관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의존이나 어떤 집착, 어떤 컴플렉스 이런 데서 벗어나서 가장 자기다운,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심리학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여성도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그 아내 캐릭터들도 남편에게 버림받음으로써 이제 그런 계기들을 겪게 되죠. 근데 이 주인공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계속 그 반복되는, 나아지지를 못하고 끝에서 약간 이제 그 정도만 약간은 조금 성장하는 느낌이 조금 보여지지만 그래도 되게 부족한, 오히려 조연 캐릭터들이 이렇게 딱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특성은 기존의 그 불륜 드라마의 그 버려진 아내들이 어느 정도 나름 성장을 하고 독립을 하는데, 이 드라마 주인공이 그냥 약간 제자리 걸음 그런 느낌이 강해서 좀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있던 그런 이데올로기들을 계속 반복하고 그렇게 별로 그 말하자면 긍정적인 측면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도 한데요. 뭐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여자 주인공은 메데이아라고 그리스 신화의 에우리피데스가 그 비극이 있는데요. 신화적 인물이기도 하고, 근데 이아손의 아내입니다. 이아손의 아내. 그래서 그 황금 양털을 남편이 원하는데 그걸 갖다 훔쳐다 주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남동생도 죽이고 아버지도 배신하고 막 이러면서 오로지 남편을 위하여 이런 여성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남편이 배신해요. 그러니까 그 남편과의 사이에 난 자식을 죽입니다. 남편한테 복수하려고. 이런 여성이거든요. 근데 이 지선우 여자 주인공이 이제 그런 원형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사실 그 닥터 포스터의 그 원작자가 이 메데이아 이야기를 원형으로 했다라고 또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메데이아는요, 헤라 여신의 그 약간 변형된 헤라 여신의 어떤 파괴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지선우도 하지만
지선 외에 2명의 그 여자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 지선우 남편의 상간녀, 그리고 여다경이라는 그 여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지선우 남편의 친구의 아내 고혜림. 이 고혜림 전형적인 이제 헤라 원형의 그야말로 그 가정적인 여성인데요. 이 여성도 이제 남편 때문에 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작품에 대한 그 선행 연구로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학술지 논문이고 하나는 석사 논문입니다. 근데 김윤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정령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분노, 그 다음에 애증, 그 다음에 모성 이 3가지 정령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드라마가 가부장적 관습을 재현하고 있다. 마지막에 이제 모성적인 이런 걸로 끝나게 되어서 뭐 가부장적 관습을 재현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 최슬기의 논문은 이게 최슬기를 제가 직접 아는 건 아니고 이 지도 교수님이 저의 그 포닥 때 지도 교수님이었고 전화가 와서 이제 소개를 해줬었는데 이 소재를 그래서 나름 이제 그 원형 관점으로 분석을 하긴 했는데 굉장히 기계적으로 해서 되게 심층 분석이 안 되고 좀 한계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참고는 되나 조금 오류도 되게 많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현재 있는 상태이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주제는 좀 새로운 차원에서 아내들만을 이렇게 헤라 원형으로 분석했다는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그 여성 인물들은 그 아내 캐릭터들은 모두 남편을 굉장히 바라보는 남편 해바라기. 그러니까 자식보다 사실 남편인 여자들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주인공 같은 경우는 예전같이 그런 가정적인 헤라 원형이 아니라 바깥일도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화 원형적 관점에서 아테나 원형에 해당되는 되게 성공적인 여성인데요. 외부적인. 네.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어떤 가정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아우르는 굉장히 이상적인 현대의 기혼 여성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남편한테 배신당해서 이제 이렇게 거의 미치죠. 그래서 막 복수하고 이런 인물로 이제 변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캐릭터들이 바탕에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즐기고 이렇게 시청률도 높고 하는 그런 인상적인 캐릭터에는 어떤 우리 인간 무의식의 어떤 것들을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이것이 실증적인 수치로 보여줄 수는 없으나 어쨌든 그런 게 마음을 흔들고 그래서 사실 그 창작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할 때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들도 왜 이 드라마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는지를 이런 원형적인 관점을 생각을 해보면 좀 동의도 되고 또 이해가 잘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자 했습니다. 네. 자, 이 인물들은 모두 그 원형적인 관점에서 뭐 페르소나, 뭐 그림자, 또 뭐 어떤 그 아니무스, 아니마 뭐 이런 그 원형의 문제점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드라마에서 재현이 되고 어떤 그 캐릭터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계속 그 안에서 맴도는 캐릭터도 있고 이제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버림받는다는 게 결국 나쁜 게 아니다. 성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자, 이 장은 이제 그 이론인데요. 심층 심리학은 무의식을 인정하는 그런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뭐 정신분석학은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파생되었다기보다는 같이 동료로 있다가 이제 입장이 달라서 나온 게 이제 융입니다. 융은 분석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융의 가장 중요한 과정은 집단 무의식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개인 무의식 정도로 얘기했다면은 그 깊은 곳에 인간의 어떤 공통적인 심리적 유전자 같은 게 있다라고 본 게 융이고요. 그게 집단 무의식이고 그것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원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원래부터 갖고 태어난 그런 유전자 같은 것이고 어떤 틀이어서 계속 산출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어떤 행동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고 아주 다양한 원형들이 있다고 했고 이것이 집합체가 신화, 민담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은 다양한 원형들이 인간 안에 모두 내재돼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그 인간 정신의 그 구조에 나오는 구조의 그 요소를 크게 4가지로 이제 이유는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페르소나입니다. 이건 외적 인격이라고 해서 이거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외부 세계가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쓰는 일종의 가면인데 이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 적응을 잘 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청소년기에 페르소나가 없으면 비행 청소년이 되기 쉽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가 그림자인데 이것은 비행 무의식 안에, 그러니까 자아의 그림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열등한 부분들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그 의식이 밀어 넣어서 있는 것이고요. 보통 이야기 속에서는 악당, 주인공의 반대자 이런 사람들이 그림자 원형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무의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그 내적 인격이라고 하는, 여자에게는 남성성입니다. 내면의 남성성, 남자에게는 내면의 여성성인데,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면의 남성성을 아니무스라고 부르고, 이게 이제 그 자기의 가장 본체, 심리의 가장 본체인 자기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체 중심은 자기 원형. 자기가 이제 진짜 나이고요. 아까 페르소나가 어떤 보여주는 나라고 한다면 이것은 진짜 나, 참된다. 그래서 자기 실현, 개성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분석 심리학에서는. 자기 실현이라 하는 것은 진짜 나가 되는 것이고, 그 진짜 나가 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페르소나, 그림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인식하고 깨닫고 극복하고 이제 이렇게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게 신화의 이야기고, 사실 우리 그 대중적인 콘텐츠의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고생들을 되게 많이 하죠. 그 길을 가는 동안. 근데 그 길을 거쳐서 이제 가서 그야말로 그 신화 속의 영웅처럼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이야기고, 여성주의 시각에서 그 이제 우리가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것하고 또 뭐 젠더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성이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데, 그 볼린이라고 하는 J.S. 볼린, 이 여자는 이제 융 심리학자이고 여성주의자예요. 그래서 이런 표준상이 되게 중요하다, 젠더 중요한데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 집단 무의식의 원형이다라고 그렇게 이분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신 심리학 뭐 이런 것들을 주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화를 차용해가지고, 그리스 신화를 차용해서 신들의 특성을 통해서 인간 본성의 총체적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 신들을 유형화하고, 이것을 현실의 여성이나 남성상의 생애로 이렇게 구체화해서 뭐 헤라 여신의 원형적 특성을 얘기하고, 헤라 여성은 그럼 어떤 모습을 보이나 뭐 이렇게 생애별로 쫙 정리를 해가지고요. 사실 창작자 입장에서는 그 어떤 캐릭터를 구축할 때 그 사람이 전 생애를 다 이렇게 그 리스트를 만들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각주를 살펴보시면 잠깐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자, 이 볼리는 여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그룹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처녀 여신, 상처받기 쉬운 여신, 창조한 여신으로 했는데, 이 처녀 여신이 뭐 아테나, 아르테미스, 뭐 헤스티아 이런 유형이고, 그다음 상처받기 쉬운 여성이 우리가 흔히 이 가부장제에서 칭송하는 여성들입니다. 아내, 좋은 어머니, 좋은 딸. 그래서 거기에 이제 헤라가 속해요. 그리고 창조한 여신 그룹이 이제 그룹도 아니고 한 명인데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주제가 오늘 헤라니까, 자, 헤라 주노라고 이제 로마 신화에서는 부르고요. 결혼의 수호신, 가정의 수호신. 이 여자가 상처받기 쉬운 여신 그룹에 속하는 게 뭐냐면, 이제 아내의 인격화고요. 그리고 남편한테 되게 의존해 있는 관계지향적 여신이고, 그리고 자기한테 중요한 걸 집중하지 못하고 이제 의식이 분산된 특징이 있고, 남편과 좋은 관계를 가질 때 되게 자신감 있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신화에서 보면 결혼 전에 제우스한테 강간당할 뻔했었고, 결혼 후에는 제우스에게 제우스가 계속 외도해가지고요. 이제 막 그 질투를 일으켜서 막 정신질환, 거의 미친 듯한 그런 증상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복수하는 게 남편이 아니라 다른 여자들이나 그 여자의 자식들이나 구경꾼들이었어요. 사실 헤라가 이렇게 제우스한테 그래도 대항하는 유일한 여신이거든요. 유일한 신이에요, 제우스가. 그만큼 셌었어요, 원래 원형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제우스 이전보다 그 그리스인들이 숭배하던 대지 모신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쨌든 이 견제 세력으로서 이렇게 그 신화 속에서도 등장하고 있고요. 근데 이 그리스도 그 가부장제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여신이 남신하고 동등하게 하는 걸 인정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화살의 초점이 이제 여신들로 다른 여성들한테 갔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신화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헤라 원형은요, 결혼을 통해서만 자기를 완성하는 그런 유형이고요. 그리고 그게 충족되지 못하면 남편을 비난하거나 남편에 의해서 자기의 그 행불행이 결정되고, 그리고 아내, 서약다, 약속이 되게 중요합니다. 결혼도 서약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막 이런 질투, 원한 등등등. 자, 그리고 정절을 지키고, 그리고 헤라 제우스와의 사이에 자식들을 낳는데요. 둘을 낳았거든요. 근데 다 박대받은 아들들에 속해요, 얘네들은. 남신 중에서. 그래서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엄마한테도 아버지한테도. 그리고 자식보다 남편이 우선이고 일부일처제 정절. 그리고 완성. 그래서 이게 되게 그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주 칭송받는 유형이에요. 그리고 행복의 조건이 남편. 그 다음에 그러려면 남편이 결혼 생활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막 바람 피우고 이제 이러면 그래도 이혼하려 하지 않는 게 이 헤라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벗어나려면은 이 헤라가 아닌 다른 여신의 원형들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걸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발표입니다.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 임복실 박사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선배님 우선 그 공유된 거 네네네. 자, 그럼 제가 이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만요. 공유부터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헤어라 원형의 특징을 그냥 다 이해하셨으면 이 드라마의 이 원형적 특성을 다 이해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헤라 원형은 남편과의 관계를 제일 중시하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남편이 배신했을 때 메데이아 증상을 보이면서 파괴적인 전형성을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주인공이 바로 그러합니다. 드라마 주인공이 그러한데요. 제가 잠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인물 관계도를 좀 준비했거든요. 이게 드라마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자, 안 보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제 여기 주인공이 지선우란 인물이고요. 여기서 이제 지선우의 남편 이태호, 이 사람이 영화 감독이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불륜 대상자로 여다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헤라 원형으로는 고혜림이 나오는데요. 고혜림 어디 간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인물인데 이제 그 이태호는 되게 아무튼 이제 지선우의 남편이었는데 그 여경과 한 2년 정도 바람을 폈는데 이 지선우가 그걸 전혀 몰랐었고 이 주변 인물들은 다 알았던 거죠. 이 이태호가 여경과 그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걸. 그런데 이제 여기 또 다른 인물 손재혁은 이태호랑 친구이기도 하고 고혜림은 그래서 이 손재혁의 아내인데 손재혁이란 인물은 늘 일상적으로 바람을 핍니다. 뭐 딩크족이란 이름 미명하에 늘 바람을 피는데 고혜림이란 인물은 이 부부 관계 결혼 생활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늘 같이 인내를 한다? 인내를 하죠. 그리고 여대경은 원래는 헤라 원형이 아니었고 아프로디테적인 원형, 그래서 이 뮤즈의 역할을 하죠. 이 영화 감독인 이태호에게. 그런데 이제 혼전 임신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는데 지선우가 그거 가정의학 전문이다 보니까 그냥 몸살인 줄 알고 병원에 갔다가 진찰 받았다가 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런데 여다경 또한 헤라 원형인 게 뭐냐면 데메테르 원형이라면 아이를 이제 낳겠다 이렇게 하겠는데 이 사랑을 되게 무척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이는 지웠다라고 이제 이태호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김 선배님이랑 같이 함께 하는 이제 그 세 인물은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 인물입니다. 지선우, 여다경, 고혜림이 이렇게 세 인물인데 가장 주요 주인공이 이 지선우고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인물인 거죠. 불륜 여인 이제 여다경이고 그 지선우와 이태호의 이웃에 사는 이제 고혜림인데 이 세 캐릭터 다 모두 다 헤라가 지배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캐릭터를 이렇게 나눠봤는데 똑같이 다 헤라 원형이지만 그 지선우는 메데이아 증상을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는, 그래서 이제 복수의 화신의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여다경은 불륜의 가해자였다가 이제 후처 컴플렉스로 인해서 결혼의 수호신이 되려는 이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고혜림이 이제 전업 주부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유지를 해서 남편의 애도를 늘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남편의 애도를 늘 인내를 하고 또 아이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혜림 또한 아이를 가지는 이런 게 데메트르 원형이 막 활성화돼서라기보다는 이 결혼 유지를 위한 어떤 조건 면에서 갖고자 하죠. 그러다가 이 세 이제 그 인물 자체가 다 이제 헤라 원형에서 실은 뭐 지금 아까 뭐 김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벗어나진 못했지만 이 두 인물은 완벽하게 벗어나는 그런 인물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드라마 자체가 이제 그 지선우의 콤플렉스부터 약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메데이아 증상을 보이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라고 얘기가 되죠. 공부 잘하는 아들,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자신 또한 이 지역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가정사랑병원의 부원장으로 명성을 누리면서 살고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그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남편에게보다 이 상대방들에게 분노를 표출하죠. 그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 부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손재혁하고 이제 고혜린 부부인 거죠. 손재혁하고 이 지선우가 이제 복수를 하려고 하룻밤 자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그걸 또 고혜림한테 알리기도 하고, 근데 고혜림은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는 이혼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선우를 비난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지선우의 콤플렉스는 그 부모의 교통사고로부터 비롯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이 교통사고 나서 이제 이 어린 시절에 그 고아가 돼버렸는데, 이 교통사고는 이 아버지의 불륜을 의심한 엄마의 고의적인 사고였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선우는 그런 동정어린 시선이 너무 싫어서 악착같이 공부해서 의대에 가고, 레지던트 시절에 이제 연애를 하다가 혼전인심으로 결혼을 했는데요. 헤라의 원형적인 모습하고 약간 좀 변형이 돼 있죠. 헤라는 이제 그 결혼이 되게 무척 신성한 서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혼전인심 같은 건 안 하는데, 이제 지선우는 혼전인심으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약간 좀 현대 변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뭐 이제 메디의 증상을 확 보이는 건데, 네, 그래서 이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선우는 이제 그래서 메데이아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복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지선우가 이제 그 데르테르 원형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인물이라면 아들 준영을 생각해서 저렇게 뭐 파괴적으로 하지 않거나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 건데, 거짓말로 양육권을 획득하고자 자기가 준영을 죽였다 거짓말해서 자신이 남편한테 폭력당하는 모습을 고의적으로 노출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도록 하죠. 그래서 이 전적으로 데메트르 그 원형이 활성화된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존의 이제 불륜 드라마 인물들은 아시겠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뭐 남편의 그런 거 다 이제 용서하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선우의 모습은 이제 그 이혼 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 남편이 이제 이혼 당하고 양육권도 뺏긴 상태에서 고산을 떠났다가 다시 여덕영하고 돌아오면서 이 지선우의 콤플렉스를 자극하면서 메디아 증상이 더 활성화가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면의 문제를 이제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이 그 부모의 애증을 보다 못해 가출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그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확인하게 되면서 헤라 원형에서 좀 더 객관적인 위치를 확보하려는 것까지 이 드라마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다경, 불륜 대상자였죠, 여다경. 근데 여다경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이제 그 헤라 원형이 아니었고 아프로디테의 원형으로 이제 뮤즈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선우의 이런 폭력성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들의 불륜이 탄로나고 이 지역에 유지인 아버지한테 지원을 끊기면서 만삭인 상태에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여병규가 아버지인데 되게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아버지인데, 그 떠나고 나서 그 이태호가 이제 그 영화의 천만 영화를 만드는데 성공하고 그러면서 금이 환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향에 들어서 아주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 성대한 결혼식이 그녀가 헤라 원형으로 탈바크 베이스를 보여주는 전적인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제 헤라 원형 자체가 이 결혼을 무척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일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여다경이 교양에 들어오기 전에부터 엄마인 여묘정을 통해서 물적 자원을 통해서 여우회를 형성합니다. 이건 지역의 이제 그 기혼 여성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이 불륜녀의 이미지를 싣고 안으로서 사회적 활동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후처 콤플렉스도 작동을 하면서 자기가
원영이를 데려다 키우겠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 준영이 학교에서 폭력 상태를 일으켰을 때 지선우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완벽한 이 결혼 수호신으로 이렇게 우뚝 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궁극적으로 이제 그 지선우가 또한 지선의 폭로죠. 지선의 폭로로 인해서 이태호가 자신과 다시 불륜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고 너는 나의 복제의 품이고 언제든지 이태호는 또다시 바람을 피울 수 있는 대상이다. 지금 이태호에게 벌할 수 있는 건 지금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현재의 현실을 깨닫고 또 지선우가 그랬듯이 여다경도 이태호의 모든 것을 빼앗죠. 양육권도 빼앗고 엔터테인먼트사 대표의 자리도 빼앗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되면서 헤라 원영으로서의 모습을 이제 버리게 되는 게 이 여다경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혜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이제 남편의 이제 바람을 이제 눈 감아 줬던 것인데요. 이 보통 앞에 봤던 지선우와 이제 여다경과 약간 다른 이런 캐릭터를 보이는데 헤라 원형의 특성입니다. 이 또한 그래서 보면 이제 늘 메데이아 증상을 보이는 건 아니고요. 가끔 이렇게 둥글 깊숙하게 들어가서 뭐 이렇게 그 침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헤라 원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참는 것도 하는 게 이제 헤라 원형임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욕을 대할 때마다 복수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침묵을 선택하는 것도 헤라 원형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혜림은 이제 어쨌든 간에 계속 끊임없이 이제 불륜을 저지르는 남편, 궁극적으로 이제 그 지선우와 불륜을 저질러서도 안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이제 남편이 계속 용서를 청하고 우리는 연애를 안 해봤다, 연애를 하자 이러면서 이제 헤어졌다가 다시 재결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재결합했다가 고혜림은 계속 끊임없이 남편을 의심하게 됩니다. 뭐 핸드폰을 남편을 보고 이상한 여자랑 통화하는 거 아닌가? 또 문자를 보낸 누구한테 보면 또 계속 이제 그 남편을 계속 의심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남편을 자신이 무척 괴롭힐 수 있는 인물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 스스로 이혼을 선택하는 게 고혜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자신이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카페를 차리면서 이렇게 이제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선우하고는 다르게 결이 다르게 차라리 부수적인 인물이 여다경과 고혜림이 훨씬 더 헤라 원형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분석 심리학에서 이런 조금 빨리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예.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실현으로 가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의식은 콤플렉스에 의해서 의식화가 되는데 어쨌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태호가 자꾸 이제 지선의 콤플렉스를 자극하게 되고 그 콤플렉스 때문에 폭력적인 아니무스 부정적인 아니무스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페르소나의 모습으로서 완벽한 모습을 갖췄던 지선의 모습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로 하면서 그 드라마가 전개가 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아까 이제 김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이 지선우는 이 완벽한 자기 실현 과정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이제 이거는 더 계속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우리 사회가 가부장 지배적 이데올로기 사회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벗어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공이 이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김 선배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님 마이크.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결론은 어쨌든 뭐 그 앞에 내용 정리이고요. 네, 그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선우가 좀 그 성장하지 못한 모습들, 네, 그리고 여자경원과 고혜림은 어느 정도는 네, 변화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여주인공이 이런 제자리 걸음을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사실 그걸 의미를 좀 추적하자면 그만큼 어떤 컴플렉스를 인식하고 그 원형적인 어려움들을 인식하고 변환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또 역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사실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 좋은 여자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보다 진짜 나가 되는 것이 참 어려운데 그것이 사실 진정한 삶인 것을 알고 깨닫고 실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제 여주인공이 그렇다는 걸로 해서 네, 마무리를
하고 그 안의 캐릭터들이 신화 인물과 마찬가지로 어떤 버림받은 좋은 아내의 원형성과 심리적 성숙을 위한 과제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부의 세계 너무 재밌게 와가지고 읽으면서 다시 한번 드라마를 보는 듯한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다른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그러면 그 김수아 선생님부터 먼저 할까요? 아니면 김수아 선생님 먼저 말씀 주시죠. 제가 먼저 하나요? 예. 네네. 네, 저도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연구 분석에서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할 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워낙 두 분께서 이런 캐릭터 분석의 전문가이심으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이게 제가 혼동돼서 여쭤보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볼린의 그 우리 속의 여신들이나 뭐 이런 여신론을 읽었을 때에는 그 여신론에 대한 논의들이 여신들 안에 어떤 그 강점과 단점, 뭐 장점과 논의들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그러한 그 하나의 여신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간다, 뭐 이런 진화론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의 방식이 궁금해서 그런데요.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 결국 지선우는 처녀 여신적인 독립성을 가져야만 성공한 것으로 설명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설명의 방식이 일단 이 볼린의 틀에 맞는 것인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여신에서 다른 여신으로 변형돼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게 설명하시려는 의도는 한 여성 안에 여러 여신의 원형들 중에 어떤 것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인 건지, 아니면은 그런 방식이신데 표현이 헤라는 버리고 처녀 여신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어보는 특히 해외에서 이런 논의들을 하는 부분들은 한 여신 내에서의 장점과 단점, 그다음에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함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논문의 전체적인 틀은 아예 여신을 바꿔야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것은 이게 이건 볼린의 틀이 가진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요즘 논의들이 그러니까 이 여신 틀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여신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신화 내의 내용들이 창조될 때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한계들이 그대로 그냥 반영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그런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이게 처녀 여신적 독립성이라고 함으로써 결혼과 독립을 외부의 어떤 이향대립적인 것으로 놓는 구성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드라마 캐릭터를 구성할 때 독립성과 결혼은 항상 그 대립되는 어떤 것으로 설정이 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틀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관점에서 이러한 모델이 얼마나 유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소제목에서도 지금 불륜의 가해자에서 결혼의 수호신이라는 제목을 중간에 쓰셨는데, 이후에 이 장의 결론에서 헤라를 버린다는 말을 쓰셨기 때문에 결혼의 수호신에서 다시 한번 변형되는 거라 이 제목이 맞는지 궁금했고요. 또 논문에서 헤라의 원형이 연구자의 분석들인지 볼린의 연구인지 인용이 전혀 없어서 이 점도 인용 부분에 혹시 논의를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논문 내적인 틀에서 드리는 질문이라면, 이건 사실 논문 외적인 질문이어서 이제 무시하셔도 좋습니다만은,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그 질문을 드려보고는 싶습니다. 첫 번째는 메데이아 얘기를 계속해서 하셨고, 닥터 포스터와 관련된 리뷰에서 메데이아 얘기가 계속 강조됐던 것은 이미 영미권에서는 메데이아에 대한 재해석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데이아는 그냥 지금 여기서 볼린의 틀이나 이런 과거의 여신론과 다르게 거기서 이제
뭔가 파괴적이고 자기 파괴적이며 문제적인 인물로서가 아니라 이미 억압에 저항하는 저항의 새로운 방식으로서 실비아 플란스처럼 해석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 아들과 자녀를 죽이기까지 이렇게 죽이기까지에 이르는, 그러니까 정말로 결혼의 핵심 틀이자 가부장제 이론의 핵심 틀인 일종의 가부장으로서의 연결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그냥 자녀에서 다시 자녀로 이어지는 혈연의 연결이라는 것을 부술 정도로 복수하는 여성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는 방식으로 이미 메데이아에 대한 충분한 재해석이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논문의 경우는 그냥 기존 틀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2021년 현재 관점에서 메데이아에 대한 해석이 이미 달라진 상황에서 읽는 것이 상당히 좀 제게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메데이아적인 여성이고 그래서 헤라에 머물러 있고 그것이 그러니까 메데이아가 결혼에 집착하기 때문에 헤라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혼에 접착하지 않는 다른 두 여성이 등장함으로써 가부장제 외부로 벗어나는 페미닌적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구조에서 이제 각각의 틀이 결국은 이제 다른 관점에서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도 충분히 이 내부적인 논리적 완결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논문 안에서. 그래서 충분히 의의가 있습니다만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한테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좀 이전 틀처럼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가부장제라는 것에 이제 추상화되고 비역사적인 적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닥터 포스터하고 이 부부의 세계하고의 맥락에서 이제 물론 이건 이제 한국적인 상황이죠.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누가 어디인지 찾을 수 있는데 왜 아들을 1년 동안 못 찾냐 뭐 이런 얘기가 시청자들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진짜로 한국의 감시사회이기 때문인데 뭐 이런 거랑 별개로 이게 이제 아들인 게 그러니까 영국 맥락에서 아들인 것과 한국 맥락에서 아들인 것과 그래서 지선우가 아들을 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포괄적이고 전 세계적이고 글로벌적인 가부장제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조선조 가부장제의 가장 핵심은 아들의 어머니라는 것이고 그래서 현모양처 같은 것이 뭐 최근의 이데올로기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뭐 최근 일제시대에 들어온 것이다라는 말인데 거기서 이제 중요했던 것은 양처가 일본에서 이제 새롭게 들어온 것이었고 아들의 어머니라는 부분은 조선조부터 계속 사실은 유지가 됐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한국의 어머니의 모성의 핵심이라고 하면 결국 그것이 아들의 어머니로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점이어서 모성이라는 말도 그냥 이게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고 뭐 모성을 회복했으면은 뭐 예를 들면 준영이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라는 식의 해석이 그게 이제 좀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기후학적인 연구에서 커뮤니케이션 테스트를 하는데 준영이가 원작에서도 물론 아들이었습니다만은 이것을 딸로 바꾸었다면 그리고 딸일 때 이것이 어떤 의미로 바뀔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결국 이것이 아들이고 아들의 어머니였다는 점이 가부장제의 핵심으로 사고되어야 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이제 결혼을 중심으로 해석하시는 오로지 결혼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중심으로 결혼을 해석하는 이 전체 틀에 대해서도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선우가 지키고자 하는 결혼이 두 사람의 결합으로서의 결혼인가 아니면 아들의 어머니라는 지위인가라는 질문이 들고 그다음에 이것이 그래서 영국 드라마와의 맥락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국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맥락은 중산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계급 배경이었고 계급 배경에서의 결혼의 의미라는 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를 올 때에는 대부분 이것이 모성이라는 맥락으로 그냥 추상화되고 되게 보편적인 글로벌한 가부장제일 것을 설명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모성이 아들의 어머니로서 중산층 이상의 삶을 물려주기 위한 생산성 욕망의 일부로서 항상 한국의 모성은 설명되어 왔고 그 모성의 양상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게 어떤 추상적인 모성의 의미로 해석되기보다는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해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분석의 틀과 이 분석 내용 전체로서의 완결성이 충분히 있으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은 오로지 그 외적 질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선생님들께서 뭐 페미니즘의나 이런 걸 얘기하셔서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다면 이게 적절한 설명인지가 사실은 좀 궁금해지기 때문에 이건 그 논외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 잘 노트하셨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그 불리너 여성 신화를 적용하는 문제, 그리고 결혼관계의 해소에 의해서 독립적인 어떤 여성형으로 이해되는 것에 대한 문제, 메데이의 악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하는 문제, 그리고 가부장제 한국과 영국의 상황, 그리고 닥터 포스터에서의 가부장제, 그리고 영국에서 우리나라에서의 가부장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맥락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이어서 신정원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합해서 두 분께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네, 저는 짧게 할게요. 사실 제일 궁금했던 거는 앞서 김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원작과의 차이였어요. 이 특히 영국이나 미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할 때 가족 이야기이거나 범죄 이야기를 리메이크할 때 굉장히 한국적인 가부장이나 보수적인 시선이 재현되는 걸 종종 봐요. 근데 이 드라마도 저는 특히 김희애가 진짜 좀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선생님도 제목에 버림받은 좋은 아내의 원형이라고 했지만 과연 거기서 김희애가 그리고 그 여다경 또 고혜린 모두가 다 좋은 아내로서 재현되었어요. 그런 캐릭터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바람피는 남자, 그러니까 자기의 체면과 위신과 지위를 굉장히 겉으로 치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특히 김희애가 초반에 엄청난 완벽성을 막 추구하잖아요. 저는 사실 모가장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남편 먹여 살리면서 완벽한 그림을 해놨는데 남편이 붓을 떨어뜨린 뭐 그런 영상이었나? 막 이랬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남편이랑 어그러졌는데 다시 아들을 기다리면서 자아 비판을 한다라는 게 저는 주체적이진 않다는 생각이 되게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들 문제 제기처럼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리메이크니까 저는 리메이크작 원작과의 비교를 조금 명확하게 앞서서 해주시면은 이 연구의 출발점에서 문제의식이 조금 더 두드러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버림을 받다. 그다음에 좋은 아내 이런 표현들이 저는 사실 이제 모성이나 젠더 연구를 많이는 못 해봤지만 제가 본 이 부부의 세계에 등장하는 새 여인에게 그 표현이 다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버림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 또는 좋은 아내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저는 스스로는 좀 조금 헷갈리는 지점이 저 스스로는 약간 가부장이라는 것이 결국 권위적이고 권력적인 관계에서 뭔가 그런 거라면 저는 김희의 역할도 엄마라는 생각을 그렇게 들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고예림은 아이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이 좋은 아내, 버림받은 아내로 같은 층위의 논리로는 설명이 조금 안 될 수도 있겠다. 특히 앞서 김 선생님 말씀처럼 지선우는 특히 자식이 집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두 아주머니들하고는 조금 다른 층위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앞으로도 선생님들 논의가 잘 마무리돼서 잘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논문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글이라서, 그죠? 그 글로써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잘, 반영이 돼서 읽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저희가 한 2시 이전까지는 마쳐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각 한 2분씩 정도만 말씀 주시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공수 선생님 어떠신지요? 네, 처음에 그 김수 선생님 말씀하신 그 볼린에 대한 그거 알고 계신 게 맞고요. 표현이 아마 제대로 그리고 일단 짧게 지금 사실은 분석이나 이런 글이 제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정교하게 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선생님이 알고 계신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여신 원형뿐만 아니라 남신 원형, 그러니까 모든 원형이 다 들어가 있고요. 하지만 어떤 그 사람의 속성상 그 지배적인 원형이 이렇게 평상시에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이런 커다란 일이 있을 때 이제 그 다른 것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여다경이나 그 고혜림 같은 경우도 다 원래 있었어요. 그리고 헤라 원영이 좀 강했던 인물이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온전한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메데이아에 대한 재해석 이것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이 여자 같은 지선우 같은 경우는 분노, 애증 이런 것들 측면에서 메데이아하고 좀 닮은 점들이 많고요. 그 장영란 선생의 그리스 여성 신화 이런 것들 보면은 이것의 어떤 그런 지금 왜 그렇게 메데이아가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이 되지 못해서 이제 그런 오인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가부장제 관련된 말씀은 정말 이렇게 잘 모르기도 한 거고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복실 선생님 어떠신지요? 네, 저도 실은 김 선배님하고 그렇게 뭐 말씀드릴 게 다르진 않습니다. 실은 제가 이제 이 분석 심리학적으로 접근하게 된 건 김 선배님의 이런 기존의 선행 연구 이런 것들로 해서 되게 그 뭐지? 재미있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은 제가 공부가 많이 미진해요. 제가 되게 그 미진한 초안을 김 선배님께 드렸고 그나마 이렇게 좀 완성된 모습을 보인 건 김 선배님 덕이거든요. 그리고 실은 제가 선행력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뭐 김 선생님이 지적하신 메데이아 재해석이 이렇게 됐는지는 실은 모르고 있었음을 지금 시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원작도 모르죠. 원작도 실은 이걸 그 논문을 쓰겠다고 검색하면서 이제 뭐 그 메데이아 증상을 갖고 왔다 원작이 그렇게 작가가 말한다 이 정도밖에 모르기 때문에 원작을 검토해 본 적도 없어서 그냥 말씀하신 부분 그냥 많이 이렇게 도입해서 다시 좀 더 정교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선생님 두 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드라마가 리메이크 될 때는 우리나라 사회 맥락적인 면에서 많이 변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면밀하게 이렇게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도 사실인 것이고 그리고 또 가장 뭐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독립성과 결혼을 꼭 따로 떼서 얘기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실은 좀 의문이긴 하긴 하죠. 그래서 이걸 꼭 대립적으로 볼 것인가는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볼 문제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게 드라마 틀 안에서 어떤 서사가 완성됐을 때는 이제 평면적 인물이 아니라 다면적 인물로 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그 결론 자체가 너무 좀 작잖아요. 우리나라 드라마 자체가 훅 절정까지 이르렀다 결과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더 이렇게 논의를 할 만한 이 상황들도 이제 여기 드라마 안에서 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버림받은 좋은 아내 그 제목은 일단 뭐 그런 그 의식이 없어서 이렇게 제목을 지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남편에 집착하는 인물이라서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좋은 아내로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던 그런 거고요. 질문은 아까 그 우리 김수호 선생님 그 세 번째 얘기셨는데요. 그 제목을 이렇게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못 적어가지고. 네네. 아니, 그러니까 그 다경이 설명하신 부분이 가해자에서 결혼의 수호신인데 네. 그 소제목의 마지막이 다경이가 다시 헤라를 벗어난다고 해서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맞지 결혼의 않다. 수호신으로 벗어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결혼의 수호신이 아닌 결론이 난 것 같아서 그 절안에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논의 그리고 잘 읽어주시고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최근에 여자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들이 많아지면서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여성의 내러티브가 가지는 힘이 좀 있는 것 같고 연구 논문처럼 뭔가 캐릭터에서 이런 좀 더 분석들이 많아지고 방송가 수용자 연구에서 그 지점들이 이게 좀 많아지면 우선 재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논문 제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